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했죠. 0.25%포인트. 요거 관련된 소식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금 연준의 결정은 단순한 금리 인하라기보다 정책 전환기의 신호로 봐야 합니다. 정책 10월 전환기 신호. 회의에서 연준은 두 번째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25% 내리면서 두 번째 연속. 금리 수준을 3.75에서 4% 구간으로 조정했습니다. 3.75에서 4%. 이건 3년 만의 최저치입니다. 3년 만에 최저치. 그런데 이번 인하의 배경에는 경기 둔화 방어라는 명분이 경기 있지만 둔화 방어. 파월 의장은 시장의 해석이 너무 앞서가는 걸 경계했습니다. 앞서가고 있다. 그는 12월 추가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 기정사실 It's 아니다. not to be seen as a foregone conclusion 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죠. 12월 다시 추가 말해 인하. 연준이 완화 사이클로 돌아갔다고 확신하기엔 이르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르다. 이번 결정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연준이 대차 대조표 축수를 멈추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3년 반 동안 이어온 긴축의 상징이던 QT가 12월 1일부로 중단됩니다. 이건 단기 자금 시장의 유동성이 빠르게 줄어드는 신호를 감지했기 때문이에요. 다만 MBS는 그대로 줄이되 만기 도래부는 단기 국채로 대체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완화로 전환하되 구조는 바꾸지 않는 균형 조정형 완화입니다. 둘째, 데이터 부재입니다. 정부 셧다운 때문에 주요 경제 지표, 특히 고용 통계가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연준 내부에서도 이게 가장 큰 불안 요인입니다. 매파들은 관세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를 수 있다며 추가 인하에 반대하고 있고 반대로 비둘기파는 고용 둔화가 이미 뚜렷하다며 더 과감한 인하를 주장합니다. 이 둘을 조율하려는 파월의 스탠스가 바로 이번 회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시장의 해석은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12월에도 또 내릴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파월의 의도는 달라요. 그는 지금 정책 기대의 속도를 시장보다 늦추려는 조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율자 그 역할. 이유는 명확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3% 부근에 머물러 있고 고용 증가 속도는 1년 전에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고용 속도 안 즉, 좋다.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라는 두 축이 동시에 맞물려 있는데 어느 쪽으로 치우쳐도 리스크가 커지는 시점이라는 거죠. 리스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BNY의 빈센트 라이나트는 데이터가 없으면 연준은 멈추기 어렵다. 계속 가는 게 더 쉽다. It's easier to keep on going than stop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제임스 블라드는 월 5만 개 일자리 증가도 정상 수준으로 봐야 할지 모른다며 노동시장에 대한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지금의 고용 둔화가 경기 침체 신호가 아닐 수도 있다는 해석이죠.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는 경기 부양을 위한 과감한 조치가 아니라 정책의 균형을 다시 잡는 조율에 가깝습니다. 파월은 시장의 기대를 일부러 낮추고 있습니다. 기대를 낮추고 있다. 금리 인하의 길이 끝이 아니라 정책 전환의 리듬을 새로 맞추는 과정이라는 거죠.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연준은 이번에 한 걸음 물러섰지만 아직 완화 사이클에 본격 진입한 건 아닙니다. 본격 진입한 거 QT 아니다. 종료와 함께 유동성 재배치에 들어간 것이고 이는 경기 부양보다는 정책 리스크 관리의 전환점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의 불확실성, 특히 데이터 공백과 관세 인상, 그리고 자산시장 과열, 이 균형을 얼마나 흔들지가 12월 회의의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결국 파월의 메시지는 단 하나로 정리됩니다. 인하의 문은 열렸지만 그 문을 언제 닫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네, 이런 발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연준이 대차 대조표 축소 멈추기로 했다. 요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저거 좀 풀어서 좀 설명한 내용인데 나름대로 뭐 유동성을 공급을 하겠다는 거죠. 시장에서 약간 자금이 마르고 있는 것이 좀 보이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 연준의 결정에서 가장 상징긴 변화는 바로 QT 중단, 즉 대차 대조표 축소를 멈추기로 한 부분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덜 거둔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금융 시스템의 숨이 가빠지고 있다는 신호를 감지한 결정이에요. 3년 반 동안 이어져 온 QT, 그건 팬데믹 이후 풀렸던 돈을 천천히 회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동안 돈을 회수했죠. 하지만 최근 들어 단기 자금 시장에서, 즉 은행들이
하루 단위로 자금을 빌리고 빌려주는 그 초단기 영역에서 유동성이 빠르게 말라가고 있는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유동성 자금이 말라가고 있다. 연준은 그 신호를 놓치지 않았어요. 만약 QT를 계속 밀어붙였다면 단기 금융 시장이 먼저 흔들리고 그 여파가 신용시장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었죠. 그래서 QT 중단은 단순한 완화가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긴급 완충 조치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연준은 단순히 돈을 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MBS, 즉 주택저당증권은 그대로 줄이되 그 만기가 돌아오는 자금은 단기 국채로 갈아타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돈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위험도가 높은 부동산 중심의 자산에서 벗어나 훨씬 안정적이고 유동성이 빠른 단기 국채로 자금을 이동시키겠다는 거죠. 즉, 이번 조치는 완화로 전환은 하되 구조는 바꾸지 않는 전략적 조정입니다. 돈의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돈의 흐름을 다시 설계한 결정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균형 조정형 완화입니다. 유동성은 살려두되 과열될 위험이 있는 시장은 피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하면서도 금융 시스템의 균형을 지키겠다는 그게 이번 연준의 인텐트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 조치는 단순히 금리를 내린다는 신호가 아니라 유동성의 질을 바꾸는 리밸런싱, 즉 금융 구조를 안정화하는 정밀한 완화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좀 정리한 자료인데 이게 그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인지. 우선 뭐 시장 반응에서는 약간 매파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장 반응을 살짝 뭐 볼까요? 이게 좀 하락을 잠깐 봐봐. 네, 미국의 다우도 빠지고 S&P 빠지고 나스닥 많이 올라갔죠. 너셀도 빠졌죠.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 보게 되면은 하락 종목 개수가 2,352개. 오히려 하락 종목 개수 많죠. 상승 종목 개수 836개. 그리고 세미컨덕터 쪽만 2.64% 상승해줬고 엔비디아가 이거 장마감 기준으로 해가지고 엔비디아가 2.99, 브로드컴이 3.49, 구글이 2.51 올라갔죠. 그리고 실적 발표도 있었긴 했는데 구글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뭐 약 8% 가까이 올라갔고 엔비디아가 3.2%. 근데 이게 연준의 금리 인하 발언 이후로 결정 이후로 지금 2.52% 올라갔어요. 10년물 채권금리가 오히려 채권금리가 올라갔어.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게 하락을 했잖아.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죠. 그나마 엔비디아가 올라가서 이제 기술주 성장주가 좀 올라간 모양새긴 하죠. 그래서 그 시장 반응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 파월 의장의 발언은 한마디로 속도를 늦추겠다는 매파적 조율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매파적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표면적으로는 금리를 내렸습니다. 금리 인하. 그런데 시장이 기대했던 건 이제 완화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열린다였죠. 하지만 파월은 거기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가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12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 It's not to be seen as a foregone conclusion. 이 문장 하나가 시장의 기대를 단숨에 식혀버렸습니다. 기정사실 아니다. 그 말은 곧 이번 인하는 경기 둔화 방어용이지 연속 인하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 라는 보장하는 거 뜻이에요. 아니다. 이 지점에서 시장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채권 금리가 튀어 올랐죠. 10년물 금리가 3.9%에서 4.07%까지 급등했습니다. 채권 시장은 파월의 발언을 명백한 매파적 시그널로 해석한 겁니다. 매파적으로. 금리를 내렸는데도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시장이 완화 지속을 믿지 않았다는 뜻이죠. VX도 살짝 빅스 올라갔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시장의 긴장을 반영하죠. 이게 정말 완화로 이어질까 하는 불확실성이 퍼진 겁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내부에서는 온도차가 뚜렷했습니다. 나스닥은 올랐지만 다우와 S&P 그리고 중소형주는 모두 빠졌습니다. 그치. 즉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등한 게 아니라 엔비디아와 알파벳이 시장을 억지로 끌어올린 구조였어요. 엔비디아가 3%, 알파벳이 8% 뛰었죠. 그 시장 힘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만 상승했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무거웠습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정책이 시장을 이끄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업 실적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전환점이죠. 기업 실적. 즉, 파월의 발언이 아니라 엔비디아와 알파벳의 모멘텀이 시장의 리듬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 기자회견의 본질은 완화는 하되 자동화하지는 않겠다는 신호입니다. 완화를 하되 자동화하지 않겠다. 연준은 한 걸음 내딛었지만 두 번째 발은 멈춰 세운 겁니다. 두 번째 발음은 뭐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완화 신호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채권 금리는 뛰고 기술주만 버텼고 나머지는 식었습니다. 지금은 정책의 리듬이 아니라 실적의 리듬이 시장을 움직이는 시점이에요. 파월이 불을 켰지만 불길의 방향은 기술주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시장의 핵심입니다. 시장의 핵심 매파적으로 좀 시장을 좀 받아들여 가지고 약간 좀 시장을 안 좋습니다. 그 여기까지 이제 시장 반응까지 보셨죠. 그런 다음에 이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시장은 방향이 아니라 속도 조절의 국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속도 조절의 국면. 이번 주 파월의 발언 이후 시장이 보여준 반응을 보면 완화의 길은 열려 있지만 그 속도는 예전보다 훨씬 신중해졌어요. 즉, 지금은 돈이 풀리는 장이 아니라 누가 돈을 벌 수 있는가가 검증되는 장으로 넘어간 누가 돈을 겁니다. 벌 수 있는가. 그렇다면 투자 검증. 전략의 초점은 명확합니다.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책이 아니라 실적, 확산이 아니라 집중,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정밀함이 중요합니다. 우선 시장 전체를 보면 채권 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10년물이 4% 초반까지 올라왔죠. 오히려 반등했지. 이건 연준이 연속 인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매파적 신호를 시장이 그대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즉, 장기 듀레이션 위험, 채권 금리 민감도는 커지고 주식 내에서도 금리 탄력도가 높은 성장주 중심의 분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적 중심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전략의 중심은 두 가지 축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하나는 퀄리티 중심의 코어 자산, 핵심 포트폴리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테마 실적 모멘텀 중심의 전술 포지션이에요. 먼저 코어 자산, 즉 전체의 70% 정도는 안정적으로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안정적으로 구성하라.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 경기 방어적인 섹터, 예를 들어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그리고 단기 국채나 현금성 자산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이건 단기 가요. 조정이 와도 포트폴리오 전체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안정의 기둥이죠. 안정적으로. 반면 나머지 70%. 30% 정도는 실적이 증명된 성장주, 성장주. 즉 시장에서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에 집중하는 겁니다. 30% 성장주. 특히 이번 시즌처럼 AI 인프라, 반도체, 데이터 센터, 반도체 장비 쪽은 리더가 움직이면 후방 밸류체인이 따라가는 구조가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5일선 위로 재안정될 때 그 흐름이 뒤늦게 장비나 소재로 번져가는 시기죠. 이 구간은 눌림목에서 분할로 접근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다만 눌림목. 주의해야 할 건 확산 기대감이에요. 이번 장은 리더 중심입니다. 즉,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처럼 시장의 모멘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소수의 주도주가 시장을 이끌고 나머지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이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보다는 누가 살아남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누가 현실적입니다. 살아남는가. 채권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장기물티 비중을 크게 가져가기보다는 단기물 중심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10년물이 4% 초반에서 안정되지 않는 이상 듀레이션 리스크는 아직 크거든요. 단기 국채나 머니마켓 펀드 같은 안정적 현금성 자산을 활용하면서 변동성이 커질 때 오히려 기회 자산으로 재배치할 여력을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연준의 속도보다 기업의 성과가 더 중요한 단계입니다. 기업의 파월이 성과. 금리를 내리더라도 그 속도가 더딜 수 있다는 걸 시장은 이미 알고 있어요. 어. 그렇다면 결국 투자자는 정책의 리듬이 아니라 실적의 리듬에 맞춰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지금은 공격적으로 베팅할 때가 아닙니다. 리더 중심으로 압축하고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정책보다 실적을 따라가는 실적. 선택과 집중의 구간이에요. 선택과 집중. 파월이 속도를 늦추었고 시장은 그 리듬을 받아들이는 중입니다. 이제 투자자는 누가 진짜 리더인지를 가려내는 국면에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면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시장 상황. 네, 여기까지 함께 이야기할까요?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건강하시고요.